이 뻔뻔한 시대 한줌의 정치란 책을 핑계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꺼운 책을 가지고 2시간에 강의를 하라 그러니까, 게다가 두꺼울 뿐만 아니라 진짜 잡스러운 거 여러 가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참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걸 이렇게 2시간에 강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뭘 하나 전체를 책을 요약하는 걸 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습고, 그럼 안 볼 거 아니에요. 다 요약을 잘해주면은. 요약을 그렇다고 뭐 이렇게 어느 한 부분만 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이렇게 어차피 여러 번 하는 터라 그래서 약간 이렇게 주제를 바꿔가면서 돌려가며 하고 있습니다. 뭐 재난의 정치학과 휴머니즘 뭐 이런 주제로 주로 이제 재난에 관한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할까 싶습니다. 뭐 이 책은 앞에는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 이렇게 뭐 한 줌도 안 된다고 이렇게 간주되는 사람들, 미천한 사람들, 뭐 그래서 아무리 수가 많아도 이렇게 한 줌도 안 된다고 간주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에서 시작을 해서 그 뒤에 이제 그것과 아주 대조적인 이렇게 이 뻔뻔한, 정말 이렇게 누가 봐도 뻔뻔한, 그 우파가 봐도 좀 남사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뻔뻔한, 워낙에 뻔뻔하신 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전면에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에 그런 정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사실 그런 그 뻔뻔함이라고 하는 게 아예 까놓고 드러나는 면은 뭐 이렇게 지금 잘 보여주는 분들이 보여주는 거지만, 사실 그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들의 근대적인 삶의 방식들 혹은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냉정하게 따져보면 굉장히 이렇게 다른 개체들의 입장, 인간 아닌 개체들이나 이 입장에서 보면 사실 대단히 이렇게 뻔뻔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문제는 그 뻔뻔하다라는 게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뭐 사실 알면은 자기가 뻔뻔한 짓을 하면서 내가 뻔뻔한 짓을 하고 있지라고 하면은 아무리 이렇게 그 철면피라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깨름칙한 데도 있고 하다가 조금 저건 조금 도가 지나치지 자기가 자제도 됩니다. 근데 잘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렇게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돌리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이제 휴머니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책에는 이제 약간 그런 내용들이 이제 뒷부분에 가면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은 뭐 이렇게 휴머니즘을 주제로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그건 뭐 책에도 이것저것 써놨으니까 재난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재난,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제 재난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는 사회는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그거와 달라서 정말 이렇게 오래전 고대 시절부터 이렇게 특히 이제 지진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빈번하게 고생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지진이 한 10년 동안 큰 지진이 없었던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인가가 없었다 그러는데 정말 조용했던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10년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신 대지진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엄청난 사람이 죽고 얼마 있어 또다시 이번에 이렇게 후쿠시마에서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는데, 사실 이런 재난은 일본은 이제 이런 지진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니까 자연적인 재난들이 이렇게 빈번해서 주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이제 한 명 이렇게 의사인데 돈 벌 생각은 안 하고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쏘다니면서 재난이 난 곳, 지진 났는데 뭐 이렇게 내전 났는데 뭐 쓰나미 났는데 이런 데 쫓아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국경 없는 의사회를 비롯해서 한국에도 이제 비슷하게 메디피스라는 의사 단체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런데 얘기를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듣고 생각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아프리카 쪽으로 눈을 살짝만 돌리면 거기는 정말 대륙 전체가 재난의 대륙입니다. 재난의 대륙. 가뭄 홍수는 물론이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게 내전들입니다. 내전. 대표적인 게 이제 르완다 내전이죠. 대부분 근데 이 내전이라는 게 사람들이 갈라져 살고 있으면 어디나 다 있게 마련이지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엔 내전이라는 게 가끔씩 전쟁은 했어도, 원시사회들은 전쟁들을 많이 하니까 가끔씩 전쟁을 했어도 이런 끔찍한 내전들은 있질 않았었는데,
식민주의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식민주의자들은 어디나 이렇게 식민지 점령을 하고서는 거기 가서 자기네가 이렇게 이 사람들 진압하고 통치하는데 많은 힘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내부에 이렇게 파트너를 이렇게 어디나 이렇게 잡게 되죠. 르완다의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부족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투치족하고 후투족이라는 두 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투치족이 15%쯤 되고 이 후투족이 85%쯤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갔을 때 이 벨기에에서 이제 식민주의 점령을 했었는데 벨기에 놈들이 가가지고서는 이제 소수족인 투치족을 이렇게 자기네 파트너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걔들을 밀어주면서 걔들한테 이권을 주고 걔들이 통치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50년 그 뭐 이렇게 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이제 이 벨기에 친구들이 이제 쫓겨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독립이 됐을 때 거기 지배자들은 당연히 투치족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왕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지배자로 딱 옹립해놨는데 후투족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죠. 수는 자기네가 다수인데 얼마 되지도 않는 놈들이 더구나 식민주의,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과 이제 싸움이 벌어지면서 걔들을 나중에 이렇게 집권을 하고서 이제 아작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냥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쥐도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그러는데 아무리 자기네가 이 제국주의랑 손잡고 나쁜 짓을 하긴 했어도 우리는 죽을 놈이야 라면서 곱게 죽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또 자기 죽이려는 저기에 저항을 해서 이제 무장투쟁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도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무장투쟁을 하면서 이제 그냥 여기저기 확확 죽이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이제 후투족 안에서는 또 얘들 아작을 내야 된다고 하면서 또 강경파 무장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끊임없이 서로 죽여가지고 한 3, 40년을 서로 죽여가지고 엄청난 난민만 뭐 100만 명이 넘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이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또 이런 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래서 인도도 심지어 그랬습니다. 인도는 워낙에 수많은 종교 백화점 아닙니까? 거기 또 그렇게 종교도 많고 그래도 그냥 대개는 그냥 이렇게 잘 지내던 편이었는데 영국 놈들이 와서 이렇게 지배를 하면서 거기도 이제 인도인 중에서 무슬림들이 있는데 무슬림들이 적은 이 인도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수인 무슬림들을 이렇게 파트너로 이렇게 설정을 잡습니다. 무슬림들이 이제 이 식민지 시대 이렇게 이 통치 권력의 에이전트로 이제 앞잡이로 나섰던 거죠. 근데 여기도 이제 이 영국 놈들이 이렇게 쫓겨가고 나니까 이제 거의 힌두족들이 열받는 거죠. 이 상놈시키들 이러면서 이제 무슬림들에 대해서 이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기 무슬림들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싸우다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나라를 만들어서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게 파키스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하고 파키스탄 국경 분쟁 같은 게 있죠. 그 식민주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스리랑카도 그렇습니다. 스리랑카는 또 거기는 원래 이제 싱할리족이라고 하는 이렇게 거기도 한 80% 정도 되는 건 싱할리족이라는 부족인데 여기는 불교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인도에서 넘어온 거긴 또 인도에 또 이렇게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넘어온 뭡니까? 무슨 족입니까? 그게 타밀족이 이제 한 15%쯤 되는데 뭐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마찬가지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가면서 여기도 이제 이 싱할리족에서 타밀족이 이렇게 핍박을 좀 받고 그러니까 타밀족은 타밀 무슨 호랑이라고 타밀 호랑이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 반군 조직을 만들어서 근데 거기에 또 무슬림도 사는데 이 타밀족은 또 무슬림도 또 이렇게 쫓아내버리고 막 죽여버리고 이랬습니다. 그래갖고 스리랑카도 아주 복잡한데 하여튼 이제 이런 내전들이 어디에나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관련된 얘기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기도 한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많은 재난들, 자연적인 재난이나 아니면 이제 내전처럼 이런 종류의 재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후쿠시마에서의 재난의 문제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굉장히 근본적인 층위까지 재난을 밀고 간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먹을 거 어쩌고 저쩌고 비가 어쩌고 비에 방사능비인이 어쩌냐면서 걱정하다가 두어 달 지나니까 또 정말 망각 능력이 탁월하잖아요. 우리가 싹 잊었습니다. 그래서 별일 아닌 것처럼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일본 친구들이 많은 편인데 그 사람들은 그래 한국에서도 이제 그 내년쯤 되면 생선 먹으면 안 될 거라고. 이 바닷물로 이렇게 쭉 퍼져나간 그 방사능이 다 이렇게 갔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는 그런 걱정 잘 안 하고 살죠. 거기서는 이제 뭐 삼다수를 비롯해 한국에 이렇게 생수를 다 수입해서 거기는 그냥 먹는 것만이 아니고 그 밥을 짓거나 뭐 하는 데 쓰는 물을 다 이렇게 사 먹어야 되는 사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전에 일본에서 온 친구들이 동경 사는 친구들인데 아주 이렇게 이 물건 하나 살 때마다 이게 원산지 어딘가를 이렇게 보면서 사는 그 불안함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뭐 그냥 계작 그 아무래도 좋아라고 하며 살던 아나키스틱한 친구들이었는데 아나키스트들도 이 방사능 앞에서는 이렇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근데 더 난감한 거는 제 아는 또 일본 친구분 중에 이제 70년대부터 이렇게 텐트 연극을 굉장히 오래 하셔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극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쿠라이 다이조라는 분인데 이 양반은 이제 뭐 대만과 한국,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연극을 하시는 분인데 이 양반 집이 이제 동경에서 1시간 정도 서쪽으로 더 가서 있는 곳에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세를 진 적이 있어가지고 집이 위치도 잘 아는데 그러니까 동경 신주쿠에서 이렇게 타면 거기까지 가는데 10,000원도 넘습니다. 이렇게 이 전철값이 굉장히 먼데요. 근데 이 어린 딸내미 셋이 있는데 한 달 전쯤에 만났더니 딸내미 셋 중에 2명 검사를 해서 세슘이 나왔답니다. 방사능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로부터 한참 떨어진 동경이고 동경에서 1시간 더 서쪽으로 간 데예요. 조금 더 가면 이제 교토가 나올 거라고. 그런데 거기 사는데도 이미 1년 정도 지났잖아요. 1년 정도 지났는데 애들 몸에서 세슘이 검출된 겁니다. 어른들은 별 큰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미 뭐 단백질 다 만들어져 있잖아. 그지? 그게 다 기억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뭐 고장이 나도 조금 살면 되지. 근데 나이가 지금 10살도 안 된 꼬마들이 세슘이 검출됐으니까 얘들은 사실 치명적이거든요. 애들은 워낙 거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창창한 60년, 70년의 인생을 그 몸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양반도 되게 무정부적인 양반인데 이제 애기 엄마가 너무 걱정을 해서 이사를 가기로 했답니다. 오키나와로. 일본의 제일 남단의 오키나와로. 거기, 워낙 이제 오키나와를 이렇게 그 양반은 연극을 하러, 오키나와는 일본에서는 또 이렇게 일본 사람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렇게 또 항쟁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일본의 지식인들이 이제 오키나와에 대해서는 굉장히 컴플렉스 가지고 있는. 오키나와는 굉장히 그래서 지금 운동이 3.11 전에는 일본에 사회운동이 거의 없었는데 사회운동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오키나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와는 다른 이유에서 애들의 생존을 위해서 오키나와 이또만이라는 아주 오지에 이제 이사를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나라고 생각을 저는 사실 했었는데 이제 그 양반이 이렇게 얘기가 그 양반이 이제 후쿠시마에서 이제 이 사고 나서 작년 10월인가 11월에 거기 가서 이제 텐트 치고 거기서 연극을 했는데 거기 있는 꼬마들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농담해서 우린 이제 결혼도 못 할 거야 이러면서 농담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나이 좀 있으신 분 같으니까 그 꼬마들하고 연애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자식이 이 글로벌화된 시대에 자식이 어떻게 하다가 거기 가서 이렇게 누구랑 연애를 하겠는데 걔가 후쿠시마 출신이었다. 이러면은 결혼하라고 허락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쉽지 않으실걸요, 그죠? 자식 생각하고 뭐 하면은 결혼하라고 허락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사실은,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도 딱 내 문제가 됐을 때 자식놈이 그런다 그러면, 진짜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어떻겠어요? 다 아는데. 그러니까 너 어디 출신이야라고 묻는 순간 그 후쿠시마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결혼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보험회사 같은 데선 생명보험이나 이런 데선 보험 안 들어줄 거고
새로운 종류의 이 차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원전 사고 원전 피해를 본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후에 다른 생활까지도 사실 불가능한 사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사실 그 처음에 후쿠시마는 그 쓰나미 때문에 그렇게 쓰나미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뭐 강도 9.0의 그 강력한 대지진 그리고 쓰나미. 근데 사실 그걸로 인해서 죽거나 일어난 사고로 치면 사실 그건 별거 아닌 거라고 말을 해도 좋을 겁니다. 그런 사고라는 건 사실 뭐 이렇게 이전에도 있었고 뭐 큰 사고긴 하지만 그런 사고는 금방금방 수습이 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가 여전히 저렇게 끔찍한 문제인 거는 원전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이 후쿠시마에서 후쿠시마 사고 난 뒤에 이제 계속 거기 유심히 봤는데 일본에 아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신문에서 이제 그런 걸 봤어요. 후쿠시마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거기 있는 이제 시체들 수습해서 이제 그 처리를 뭐 묻거나 처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시체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시체를 처리할 방법이라는 게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는 거잖아. 매장을 하면은 거기 있는 시신들은 쓰나미 때문에 죽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방사능에 오염이 됐을 거라고. 이 사람들 묻으면 땅에 방사능이 다 남을 거 아니에요. 농사 짓는 땅인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화장을 하면 이 분진이 날아가지고 쫙 퍼져갈 겁니다. 수장을 하면 바닷물이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시신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방사능 폐기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시멘트에 가둬가지고서 땅속 깊숙이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체를 처리하는 적절한 방법은 시멘트에 묻어가지고서 콘크리트 속에 넣어가지고서 땅속 깊숙이 넣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족이라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처리 불가능한 사태인 거예요. 그런데 땅속 깊숙이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처리가 되는가? 이 문제가 되는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의 반감기, 그게 이제 그 방사능이 자연 체감돼가지고서 사라지는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24,000년. 24,000년입니다. 인류 역사, 여러분 몇 천 년 역사를 자랑스럽게 갖고 계세요? 5,000년, 반만 년 역사를 자랑스럽게 갖고 계시잖아. 24,000이면 5배입니다. 여러분 단군 나후서부터의 시간에다 5를 곱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5를 곱해야 되는 시간. 그런데 콘크리트 튼튼할 것 같지만 얼마 가는지 아세요? 100년 가면 더 못 견딘다 그래요. 대부분 이제 우리는 재개발로 다 20년만 되면 뽀개버리잖아. 근데 더도 100년 가면은 다 갈라지고 균열된다 그래요. 100년이랍니다. 그 묻어서 25,000년 가는 걸 콘크리트에 묻어가지고 매장에 놓으면 100년은 괜찮아. 100년 뒤에 오는 사람들은 황당할 겁니다, 그거. 이유도 알 수 없는데 괜히 시름시름 아프고, 암 환자들 막 늘어나고. 24,900년까지 그러겠죠. 9년 동안 그러겠죠. 나중에 한참 되면은, 10,000년 뒤면 도대체 이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도 없을 겁니다. 저게 뭔지도 알 수 없을 거라고. 근데 그게 후쿠시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체르노빌 사고 났을 때 그 시멘트를 묻어버렸잖아요. 그 처리한다고 방사능 퍼지지 않기 때문에 시멘트를 묻었거든. 지금 한 30년 됐죠. 70년 뒤면 이제 체르노빌에서 새로운 꽃들이 피어날 겁니다. 이 방사능에 이렇게 물든 새로운 종류의 꽃들이 변종들이 새로 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믿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가? 반감기 25,000년이 애들 장난도 아닌데, 그죠?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대책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더 난감한 거는 일본에서 이제 그렇게 돼갖고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이렇게 점검을 한다고 이제 다 일단 점검하기 위해서는 정지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다 정지시키기 시작해서 올해 5월 5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원자력 발전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정지가 돼서 원전 제로인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이제 재가동하는 걸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제로가 아니었습니다. 원전 제로를 선했을 때도 제로가 아니었는데 왜 그랬느냐? 후쿠시마에 있는 제1, 제2 원자로는 정지시킬 수가 없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그 다 이렇게 녹아가지고 밑으로 하나는 원자로 밑으로 우라늄 밑으로 주저앉았거든요. 또 하나는 원자로가 돌고 있는데 정지시키려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거 죽는 건데. 그래도 그거 터지면 안 되니까 냉각을 시킨다고 냉각수를 계속 하거든요. 바닷물로. 근데 그 곱게 원자로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냉각수는 당연히 오염됐죠. 그 냉각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두면은 다 자연 증발돼가지고서 이렇게 방사능이 없어질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 냉각수가 그대로 다 그냥 찰랑찰랑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막고 있는데 터지면은 그냥 그대로 바다로 다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어도 이미 많이 흘러갔지만 거기 그걸 하두고 있는 그 냉각수가 지금 그대로 펄펄 끓고 있어요. 그 냉각시키면서. 그 안에 있는 그 플루토늄 계속 방사능 붕괴하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고 멈춘 적이 없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0이 돼도 원자로 가동률 제로가 돼도 여기는 계속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두 개는. 묻을 수 없는 거예요. 묻었다가 그 터져버리면 정말 난감해져 버리잖아요. 묻으려면 그리고 그 일대 후쿠시마 전체를 콘크리트 산을 만들어야 될 테니까 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본에서는 저기 요새 해산물 이런 거 잘 안 먹는데요. 요새 이렇게 전복값이 많이 싸졌대요. 한국도.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있는 분들은 또 자기 먹는데 민감하잖아. 저는 아주 그래서 그런 거 싫어하는데, 있는 분들은 벌써 전복도 벌써 이게 남도 쪽에서 나는 거니까 일본 그 방사능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전복을 안 드신대요. 그래서 전복값이 굉장히 이렇게 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야, 이런 때 전복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는데 찝찝합니다, 그죠? 뭐 저야 이제 뭐 먹어도 뭐 이렇게 단백질도 이미 다 이렇게 충분히 생성이 됐고 해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이 재난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이 자연적인 재난에 비하면 이 자연적인 재난은 장난이었던 겁니다. 재난이 진짜 본격적인 인간들이 만든 재난이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이렇게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우리나라도 22개인가 있다 그러죠. 그렇게 원자로가 22개인가 있습니다. 일본은 30개 정도 된다 그러던가요. 하여튼 정확한 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근데 이런 식으로 프랑스에 있고 미국에는 이것들 폐기물들을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세계 어디서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 핀란드 어딘가에 이렇게 광산 폐광 지역에 깊숙이 묻으려고 그랬는데 거기도 이제 안 한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제 몽골 지역에 몽골에 이 스텝 있잖아요. 그쪽이 그 사막 거기 중간에 어디를 파고서 넣기로 하고서 대신 원자력 기술을 전수해 주기 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몽골 분들 여러분들하고 같은 피를 나누는 부족이라고 그러는데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게 유목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참 유목민들의 땅이 방사능에 오염됐을 때 이제 유목도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이걸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원자력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군 부대에서 이제 고엽제 이렇게 쓰다가 남은 거를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묻었다가 또 난리 난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베트남에서 쓰던 거 갖다 베트남에서 뿌리던 건데 한때 이제 DMZ 쪽에 이제 거기 이렇게 공비가 이제 오는 것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고엽제를 뿌리기도 했었대요. 그때 뿌리고 남은 건데 이걸 어디다가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 난감하지 않겠어? 물에 버려도 난감하고 땅에 묻어도 난감하고 결국 묻었다가 뽀록 나가지고 욕을 먹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제대로 처리를 하는 건 어떤 거였을까? 이 고엽제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폐기물을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괴물 영화 있다고 하잖아요. 한강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흘려보면 괴물이 나오니까 그 물에 흘려버리면 안 된다고. 그럼 땅에 묻으면 땅에 있는 지렁이들이 이렇게 거의 쫙 용이 돼서 나올 줄 어떻게 알아요? 이제 또 영화 찍을 일이 생기는 거죠. 어디다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화학 무기들 다 그렇죠. 근데 그게 엄청나게 전 세계에 산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또 이 쓰레기 섬 혹시 들어보셨어요? 태평양상에
뭐 어디만한 섬이라 그러더라. 제주도보다 큰 크기의 쓰레기만으로 된 섬이 하나 있대요. 버린 쓰레기들이 자연스럽게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인력이 있어서 이제 만유 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대한 섬을 하나 이뤘답니다. 그 위에다 이제 콘크리트만 덮으면 이제 공항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섬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신기해요. 이렇게 저녁 때 이렇게 쭉 거리를 서울 시내 이렇게 지나가보면 나와 있는 쓰레기들이 엄청나잖아요. 요새 냄새도 또 확연해가지고서 모르기가 힘들 정도인데 저 많은 걸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할까? 가난한 나라에서 혹시 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 같은 데서. 그러게요. 그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오물도, 변도 그렇대요. 중국은 또 이렇게 뭐든 하면은 또 이렇게 일단 이 크기로 이렇게 승부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이렇게 이 분변만 해도 이게 엄청나대요. 이거를 이 청도 쪽 어디 있는 그 서해 쪽 이렇게 바다에다가 내다 버린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가면 이렇게 쓰레기, 바다에 가면 똥이 쫙 깔려 있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어딘가 버리긴 버렸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어디다 버릴까? 정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도대체 이게, 도대체 이게 우리는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다 그냥 아직은 그때그때 다 안 보이게 해버리기 때문에 처리한다는 게 사실 안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안 보이게 하는 거. 안 보이면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특히나 이 정치라고, 이른바 정치라고 이렇게 통치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건 안 보이게 만드는 게 이렇게 주 관심사입니다. 반대로 이제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제 화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추한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지 어쨌든 보여주는데 이렇게 광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굉장히 정치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을 못 보는 한 사실은 놈들에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안 보이게 만들려는 것들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려고 할 때만 사실은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할 수가 있고 그때 비로소 풀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은 못 하더라도 풀려고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냥 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리고 저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는, 우리는 이제 그런 재난이 생기기만 하면은 뭐 천재니 인재니 뭐 이런 식의 그 기사들을 이제 신문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대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다죠, 답은. 그리고 이 인재라고 말하는 것의 그 실질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했다. 그래서 이놈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비판적인 신문도 대부분 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면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했고 뭐 했고 등등 이런 그렇게 생긴 인재도 있죠. 그런데 하라고 한 거, 했어야 될 것을 제대로 했으면 아무 일이 없을까? 재난을 피할 수 있었을까? 혹은 이 재난을 이렇게 없앨 수 있었을까? 정반대로 해야 될 것들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인재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작년에 이제 이렇게 이 구제역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 소돼지들이 죽어갔죠. 몇 마리 죽었죠? 혹시 아세요? 350만 마리. 네 발 달린 것들은 350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조류들 빼고. 우리가 한국에서 그 당시 남한에서 키우는 가축들의 수가 1200만 마리쯤 된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기 뚫고 계산을 해보니까 27점 몇 프로, 28%, 바늘림에서 28%가 죽었더라고요. 구제역 하나 돌아가지고 28%의 소돼지가 죽은 겁니다. 28%의 치사율. 이걸 전염병과 어떤 개체의 치사율로 계산을 하면은 이거에 비교할 수 있는 거는 페스트밖에 없어요. 14세기의 그 서양 중세 페스트도 최초의 대책 없이 당했던 페스트. 그때 평균 30%쯤 됐거든요. 30몇 프로쯤 됐어요. 치사율이. 지역에 따라서 어디는 이제 20몇 프로, 어디는 뭐 80몇 프로가 죽은 데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평균 3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패스트에는 약간 조금 더 갔으면 패스트는 없는 오버하는 건데 거기서 조금 밀렸어요. 그 19세기의 대표적인 질병은 콜레라였습니다. 1831년에 유럽에 콜레라가 돌았을 때 파리 지역의 치사율,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이 몇 프로쯤 됐을 것 같아요? 17%쯤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빈민 지역, 빈민들, 슬럼 지역의 사망률은 32%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은 10% 조금 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위생개혁가들이 이제 난리를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30몇 프로가 죽었으니까 여기가 병의 진원지다. 그래가지고서 위생개혁이라고 하는 거, 공중위생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영국에서 1848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그 뒤에 이제 쭉 유럽마다 만들어지면서 위생개혁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위생개혁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르주아 운동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전염병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 방법은 뭐였는가? 당연히 철거였습니다. 철거. 슬럼가를 철거하는 거. 왜냐하면 거기가 진원지니까. 근데 철거를 하면은 거기에 살던 사람은 같이 철거를 할 수가 없잖아. 공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뻔한 겁니다. 조금 다른 데로 옮겨서 새로 슬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끝도 없이 철거하고 쫓겨가고 또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이 계속. 서울에서도 20년 전에는 그랬었죠. 그죠? 전 80년대 대학 다녔는데, 이 사당동, 신림동, 난곡, 이런데, 상계동, 천호동, 맨날 철거민들 투쟁하는 것들, 거기 지원한다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그런 거 하고 살았습니다. 노동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게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20여 년 전. 서울은 20여 년 전까지 그랬다. 그게 계속 그랬던 건데, 어쨌건 간에 그렇게 해도 콜레라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인 치사율은 17% 정도였어요, 평균. 구제역이 이 동물들 죽인 퍼센티지에 비하면은, 구제역 때문에 죽은 동물 숫자에 비하면은 아주 미소한 거죠. 28%니까 10%나 차이가 납니다. 아주 큰 차이예요. 그런데 이 콜레라든 페스트든 이 17%든 30%든 이렇게 이 치사율이 발생한 이유는 이 세균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작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소돼지가 죽은 거는 세균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방역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죽인 겁니다. 인간의 손으로 죽은 겁니다. 구제역이라는 질병은 원래는 흔히 감기 같다고 얘기해요. 감기. 그래서 새끼들은 소돼지의 새끼들은 감염되면 죽는 경우도 꽤 된대요. 그렇지만 성체들의 경우에는 죽는 일은 거의 없고, 사람도 그렇잖아. 감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인플루엔자 때문에 죽는 노인들 있잖아. 근데 어른들은 잘 안 죽잖아. 애기들은 좀 위험해도. 애기들은 그냥 체온만 높이 올라가면 하니까.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구제역이 그냥 돌게 둬서 전국을 구제역이 쫙 휩쓸고 갔다고 그래도 350만 마리가 아니고 3만 5천 마리도 안 죽었을 병입니다. 그런데 이게 방역을 위해서 350만 마리를 준 거예요. 350만 마리. 이 엄청난 수를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소돼지 입장에서 보면은 이 낫을 들고 오는 사신은 이 세균들이 아니고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이건 은유가 아니고 정말로 본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매뉴얼에 제대로 이렇게 앞에 잘 못했니 많이 초기에 백신을 썼어야 되니 많이 논란이 있긴 있지만, 그걸 어쨌든 간에 방역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될 걸 하면서 350만 마리를 죽인 겁니다. 이 경우에 소돼지 입장에서 이 끔찍한 재난은 구제역 세균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인간 때문에 온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해서 온 거라고. 얘들이 항의할 수 있으면 엄청나게 항의해요. 이건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을 학살한 거엔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무도 그런 비난을 하지 않는가? 걔들은 고기거든, 고기. 먹을 거. 어차피 죽을 거잖아. 죽어서 고기를 몇 그램이나 주는가 밖에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얘들은 목숨으로 세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계산이 그거예요. 구제역 걸리면 얘들이 살이 빠져가지고서 사료값 들인 것보다도 이게 고기값이 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구제역 그게 구제역이 돌면은 안 되는 이유야.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이유지요. 그래서 구제역을 막기 위해서 그냥 죽인 겁니다. 350만 마리를. 처음에는 반경 3km에 있는 걸 다 죽였어요. 한 마리 감염되면 막기 위해서. 제가 지금 딱 감염됐다 그러면 반경 3km 돌리면 서대문구 전체를 삥 돌립니다.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뭔 일이 났는지 알지도 못하는 저 서대문구의 신촌에 지금 돌아다니는 저 남녀 언니들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였어,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저기 안 되니까 해도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500m로 줄여서 반경 500m. 반경 500m로 해도 저 신촌 사거리에 있는 언니들 못 벗어나요, 그죠? 연세대학교 서강대 학생들 다 같이 죽어야 돼. 뭐 나야 좋지. 옛날 그 순장의 전통에서도 이렇게 많이 같이 묻어지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죽인 겁니다, 이렇게. 정말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